6살짜리 아이들의 대화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목소리들이 이른 아침에 정적을 깨고 있었다. 형 양자 얽힘에 대한 슈로에딩거의 사고 실험은 거시 세계에 적용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해. 상자 안의 고양이는 관측되기 전까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야. 미시 세계의 확률적 중첩 상태를 거시적 개체에 그대로 대입하는 건 오류지. 막내 강구주가 우유 가득 컵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사유를 담고 있었다. 둘째 강바다는 식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우주야. 그건 비유일 뿐이야. 핵심은 관측이라는 행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지.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아빠의 유전 정보를 관측하려는 이 행위가 과연 어떤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는 점이야. 바다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맹렬한 속도로 움직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염기 서열과 유전자 지도,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그래프가 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첫째 강하늘이었다. 하늘은 자신의 방에 설치된 슈퍼컴퓨터급 서버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방은 평범한 아이의 방이 아니었다. 벽 한쪽은 여러 개의 모니터가 차지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계 부품과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중앙에 자리 잡은 서버에서는 낮은 쿨링팬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거의 다 됐어. TK그룹의 7중 방화벽 중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 아빠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면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해. 하늘바다 우주. 강지우의 세상이자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인 새쌍둥이 천재들이었다. 강지우는 방문에 기댄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6해 전 끔찍했던 그 밤 이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낯선 남자에게 강제로 순결을 잃고 예기치 않게 새 생명을 품게 되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순간 그녀를 붙잡아준 것은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었다. 세계적인 명문 공과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천재 생명공학자였던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촉망받던 미래 화려한 경력,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지난 6년은 처절한 사투의 연속이었다. 홀로 새 아이를 낳고 기르고 지켜내기 위해 그녀는 밤낮없이 일했다. 작은 바이오 벤처 연구소를 차려 특허 기술을 팔아가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의 힘겨운 삶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듯 경이로운 속도로 자라났다. 3살 때 이미 대수학을 이해했고 4살 때는 대학 수준의 물리학 서적을 탐독했다. 5살이 되자 첫째 하늘은 웬만한 전문가를 능가하는 해커가 되었고, 둘째 바다는 주식 투자를 통해 엄마의 연구 자금을 보태기 시작했으며, 막내 우주는 엄마의 연구를 도우며 새로운 화합물 구조를 제안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이들의 비범한 재능은 지우에게 기쁨인 동시에 깊은 불안의 근원이었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아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짙은 그림자처럼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지우는 그 밤의 진실을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끔찍한 사고였을 뿐 사랑이나 관계의 결과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그저 낯선 사람이었고 지우는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엄마 왜 거기 서 계세요? 가장 먼저 엄마의 기척을 알아챈 것은 막내 우주였다. 아이는 연구원의 예리함으로 엄마의 얼굴에 서린 수심을 정확히 읽어냈다.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우리 아들들 아침부터 또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을까? 작당 모의가 아니라 우리의 기원을 찾는 학술적 탐구입니다, 어머니. 바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 교수님이었다. 하늘이 의자에서 빙글 돌아앉으며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엄마 거의 찾았어요. 엄마가 예전에 연구용으로 보관해둔 목은
세포에서 추출한 유전자 정보와 일치율이 96.9% 이상인 남자를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유전적 특이성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일 거예요.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이들이 말하는 목은 세포는 6년 전 그날 밤 필사적으로 조항하던 그녀의 손에 남겨진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던 그 끔찍한 기억의 파편을 그녀는 연구실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새 그것을 찾아내 분석까지 마친 것이다. 얘들아 그만해. 그건 그냥 연구 샘플일 뿐이야.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거짓말이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절대 연구 샘플에 미확인 X 같은 감상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샘플의 유전자 마커는 엄마의 것과 부모 자식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상보적 결합을 보이고 있어요. 즉, 이 남자가 우리 아빠라는 뜻이죠. 아이들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천재성을 과소평가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조금 더 시간이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찾아도 소용없어. 그 사람은 우리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그건 만나서 직접 확인해봐야죠. 바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절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우주가 다가와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는 엄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를 만든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자 지우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6년간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거대한 벽을 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벽은 아이들을 지키는 동시에 세상과 단절시키는 감옥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이미 그 벽을 훌쩍 넘어설 만큼 자라 있었다. 그때 하늘의 컴퓨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뚫었다. TK그룹 내부 데이터베이스 접근 성공. 하늘의 외침의 새 아이와 지우의 시선이 일제히 중앙 모니터로 향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이력서가 떠올랐다. 이름 권도혁, 나이 34세, 소속 TK그룹 총괄 대표이사,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흑백으로 처리된 남자의 증명사진이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사진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냉철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지우의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날 밤의 잔상이 모니터 속 남자의 얼굴과 겹쳐지는 순간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권도혁,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TK그룹의 절대 군주.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란 말인가.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TK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권도혁은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안개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속 얼음이 차갑게 부딪히는 소리만이 광활한 집무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지난밤에도 잠을 설쳤다. 6년째 그를 괴롭히는 지독한 악몽 때문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짙은 안개 속을 헤맨다. 정체 모를 감미로운 향기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휘감는다. 그리고 낯선 여인의 희미한 실루엣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꿈에서 깰 때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정체 모를 죄책감과 상실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라고 진단했지만 도혁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꿈은 마치 지워진 기억의 파편처럼 집요하게 그의 의식 주변을 맴돌았다. 모든 것은 6년 전 할아버지인 권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고 그가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이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참석했던 파티, 그곳에서 마셨던 와인 한 잔. 그 이후의 기억은
통째로 사라졌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호텔방에 혼자 누워 있었고 며칠간 심한 고열에 시달렸다. 대표님 김비서입니다. 인터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도혁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들어와. 단정한 슈트 차림에 김비서가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오전 이사회 안건 보고입니다. 도혁은 김비서가 내민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빠르게 문서를 훑어내렸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TK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대한 프로젝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개인적인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 따위는 없었다. 최성진 부사장은 아직도 제 발목을 잡을 기회만 엿보고 있겠지. 도혁이 차갑게 말했다. 최성진, 그의 사촌이자 그룹 내 유일한 경쟁자. 호시탐탐 도혁의 자리를 노리며 사사건건 그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자였다. 6년 전 도혁이 기억을 잃었던 그 파티 역시 최성진이 주최한 자리였다. 최 부사장 측에서 이번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왔습니다. 명분은 대표님께서 기술적인 부분보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짖는군. 도혁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TK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도혁 자신이 직접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이었다. 그는 경영자인 동시에 MIT에서 유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 과학자이기도 했다. 최성진이 그 프로젝트를 탐내는 것은 단순히 사업적 가치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도혁의 자존심이자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 이사회는 예정대로 진행해.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가 접촉하고 있던 JNL 바이오 연구소 진행 상황은 그게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JNL 바이오 측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거절해 왔습니다. 대신 국내의 한 소규모 연구소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더 획기적인 기술을 제안해 왔습니다. 국내 연구소 도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기준에 맞는 기술력을 가진 국내 연구소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지우 바이오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강지우라는 젊은 여성 과학자가 소장으로 있는데 제출한 기술 제안서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JNL 바이오의 기술보다 진일보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태블릿 화면을 넘겨 새로운 제안서를 띄웠다. 유전자 염기 서열 편집을 통한 희귀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관한 혁신적 접근법. 복잡한 수식과 데이터로 가득한 제안서였지만 도혁은 단 몇 분 만에 그 핵심을 꿰뚫어 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기색이 스쳤다. 이론의 골격이 탄탄하고 실험 데이터의 신뢰도도 높으냐. 무엇보다 발상이 대담하군. 기존의 학설을 완전히 뒤엎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가까운 아이디어였다. 이런 수준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세계적인 석학이거나 혹은 숨겨진 천재일 터였다. 강지우 소장, 직접 만나봐야겠어. 당장 미팅 약속 잡아.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러간 후 도혁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강지우라는 이름이 적힌 제안서 표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의 한 조각처럼 마음 한구석을 희미하게 건드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감상을 떨쳐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기술의 가치와 TK그룹의 이익뿐이었다. 그 과학자가 여자든 남자든 혹은 외계인이든 상관없었다. 실력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녀를 자신의 제국에 편입시킬 것이다. 그것이 권도혁의 방식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아이들을 친구인 박서현에게 잠시 맡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TK그룹 본사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하며 그녀를 압도했다. 평범한 바이오벤처 소장인 그녀가 평생 발들일 일 없을 것 같던 곳이었다. 아이들이 권도혁의 존재를 알게 된 날, 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부딪힐 것인가. 수백 번도 더 고민했다. 도망친다 해도 천재적인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 것을 언제까지고 막을 수는 없을 터였다. 오히려 아이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아이들의 아빠가 아닌 TK그룹의 대표 권도혁을 먼저 만나는 것. 사업 파트너로서 그를 대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니, 애초에 아이들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몇 년간 공들여 완성한 자신의 핵심 기술 제안서를 TK그룹에 보냈던 것이다. 그녀의 예상대로 권도혁은 미끼를 물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방의 주인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권도혁이 서 있었다.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완벽한 몸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냉철한 표정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다. 지우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박혔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 단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6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둠 거친 숨소리, 그리고 고통. 하지만 남자의 시선은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낯선 상대를 분석하는 차가운 빛만을 띠고 있었다. 강지우 소장,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네, 강지우입니다. 지우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도혁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생각보다 젊고 수수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외면 너머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제안서에서 느꼈던 그 대담함과 예리함이 눈앞의 이 작은 여성에게서 고스란히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제안서는 잘 봤소. 아주 인상적이더군. 그가 말했다. 칭찬이었지만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상용화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겠지. JNL 같은 세계적인 연구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당신의 작은 연구소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군. 그것은 질문인 동시에 시험이었다. 지우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JNL의 접근 방식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프레임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진정한 혁신은 그 프레임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 기술은 지우는 막힘없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전문 용어와 데이터들이 그녀의 입에서 명료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재구성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종이 위의 이론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고, 그 에너지는 차가운 집무실의 공기를 서서히 드기 시작했다. 권도혁은 처음으로 표정의 변화를 보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평가하는 분석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종류의 천재를 만난 희열과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지적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짧은 침묵이 흘렀다. 도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좋소. 그 기술 TK그룹이 사겠소. 당신이 원하는 모든 연구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지. 조건은 당신과 당신의 기술 모두 TK그룹에 귀속되는 것이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 동시에 오만한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의 기술뿐만 아니라 강지우라는 존재 자체를 소유하려 하고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었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돈과 힘으로 지배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을까?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 혹은 후계자 정도로 여기지 않을까?
바로 그 순간 지우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도혁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도혁은 잠시 양해를 구하고 화면을 확인했다. 그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내용은 단 한 줄의 문장과 복잡한 암호 코드뿐이었다. 당신이 잃어버린 조각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암호 코드는 평범한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전공학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 도혁의 뇌가 무서운 속도로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의 얼음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다. 암호가 가리키는 것은 그의 유전자 정보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공유하는 희귀한 변이 마커였다. 그리고 그 마커와 완벽한 상보관계를 이루는 또 다른 유전자 정보. 그 두 가지가 결합될 때만 발현되는 천재성과 관련된 특정 형질에 대한 암시였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했다. 이것은 그의 극비 의료 기록이자 TK그룹의 최고 기밀이었다. 도혁의 서늘한 시선이 다시 지우에게 향했다. 설마 이 여자가 자신의 기술을 팔기 위해 이런 수작을 부리는 것인가? 강지우 소장,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당신은 알고 있어. 그가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돌렸다. 지우는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이었다. 엄마의 더딘 행보를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이 결국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아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권도혁의 집무실 안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빛이 강지우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다. 지우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이들, 엄마를 기다리지 못한 사랑스럽고도 무모한 천재들이 기어이 이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당신이 잃어버린 조각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대담하고도 위험한 메시지인가. 그 아래의 유전자 암호는 권도혁이라는 남자의 가장 깊은 비밀을 건드리는 열쇠였다. 지우는 이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6년의 세월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지우였다. 새 아이를 홀로 지켜낸 엄마이자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과학자였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에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시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부정하는 것은 의심을 키운다. 그렇다면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치 처음 보는 수수께끼를 접한 학자처럼 진지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권도혁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화면 속 암호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암호 체계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떨림을 감추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의지력을 끌어모았다. 단순한 컴퓨터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생명정보학, 특히 유전체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자가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염기 서열 패턴은 특정 단백질 합성을 제어하는 비부호화, DNA 영역의 희귀 변이 마커를 이용했군요. 권도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그의 질문을 교묘하게 비껴가며 오히려 암호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의심을 부인하는 대신 자신의 전문성을 무기로 삼아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시도였다. 재미있군.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이 암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칼날 같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 암호만으로는 정확한 메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열쇠일 뿐 자물쇠에 해당하는 원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측건대 이 암호를 보낸 자는 대표님의 극비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과 상보적인 관계를 맺는 또 다른 유전자 정보를 확보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의 일을 분석하는 연구원처럼.
이건 일종의 협박이거나 혹은 거대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서막일 수도 있겠군요. 대표님의 경쟁자 중 이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할 만한 자가 있습니까? 그녀는 공을 다시 권도혁에게 넘겼다. 이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TK그룹을 둘러싼 기업 암투의 일환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것이다. 권도혁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 태연했다. 저 평온한 얼굴 뒤에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모든 상황과 무관한 천재 과학자일 뿐인지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도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등장은 이 미스터리한 이메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경쟁자들은 많지. 하지만 이런 식의 창의적인 방법을 쓸 만한 놈은 흔치 않아. 도혁이 스마트폰을 거두며 차갑게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최성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지우 소장, 당신의 기술,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 TK그룹은 여전히 원하고 있어. 하지만 오늘의 이 해프닝으로 인해 계약 조건은 조금 바뀌어야겠군. 어떤 조건 말입니까? 정식 계약, 전 당신과 당신의 연구소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겠소. TK그룹의 보안팀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검증할 것이오. 연구기록, 개인적인 이력, 주변 인물까지. 이 조건에 동의한다면 아까 제안했던 것의 2배를 보상하지. 그것은 제안의 형식을 띤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쳐 이 이메일과의 연관성을 찾아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거절한다면 그는 그녀를 이 사건의 주모자로 확신하고 다른 방식으로 압박해올 것이 분명했다. 지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습니다. 제 기술에 자신이 있으니 어떤 검증이든 받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도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떤 온기도 담고 있지 않았다. 김 비서가 절차를 안내할 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지. 지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대표이사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다리의 힘이 풀리며 휘청거렸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거대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과 같았다. 아니, 이미 아이들이 그녀를 그 굴 안으로 밀어넣은 뒤였다. 대표이사실에 홀로 남은 권도혁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지우의 차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우,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의 제안서는 진짜 혁신인가? 아니면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교한 미끼인가?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들어와. 곧이어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감정의 동요가 없었지만 대표이사실 안의 냉랭한 공기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강지우 소장에 대해 조사해. 지금부터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사소한 기록도 놓치지 마. 학력, 경력, 재산 상태,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지난 6년간의 행적을 분단위로 파악해. 특히 아이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가장 중요하게 알아봐.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 비서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의 발신지를 추적해. TK그룹의 보안팀과 국가정보원 출신들로 구성된 사이버팀을 총동원해. 지구 끝까지 쫓아서라도 누가 이런 장난을 쳤는지 알아내. 도혁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김 비서에게 건넸다. 김 비서는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체의무로 표정에 미세한 균열을 보였다. 대표이사의 유전자 정보는 TK그룹의 존립과 관련된 최고 등급의 기밀이었다.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암시하는 이메일은 그룹 전체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다. 최 부사장 쪽도 예의주시해. 그의 자금 흐름과 최근 접촉한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어봐.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비서가 방을 나간 후 도혁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강지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경쟁자 중 이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할 만한 자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녀의 말대로 이것은 최성진이 꾸민 짓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약점을 잡아 흔들기 위해 강지우라는 뛰어난 과학자를 미끼로 던진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다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우.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느껴졌던 기묘한 기시감.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슬픔과 경계심.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비밀을 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6년. 그가 김 비서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그 시간. 왜 하필 6년이었을까? 그 숫자 역시 그의 잃어버린 기억과 기묘하게 맞물려 있었다. 지우는 거의 정신없이 차를 몰아 박서현의 집으로 향했다. 서현은 그녀의 대학 동기이자 지난 6년간 지우와 아이들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였다. 지우야,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무슨 일 있었어? 서현은 창백하게 질린 지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태블릿 PC를 보며 놀고 있다가 엄마의 등장에 우르르 달려왔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지우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새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천이 느껴지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 왜 울어요? 누가 엄마 힘들게 했어요? 혹시 그 아저씨 만났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직감한 듯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지우는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다. 하늘아 바다야 우주야. 엄마 똑바로 봐. 다시는 엄마 허락 없이 이런 위험한 행동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엄마의 무서운 모습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엄마, 첫째 하늘이 대표로 사과했다. 우리는 그냥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길 바랐어요. 둘째 바다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리가 가진 정보를 조금 보여주면 그 아저씨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내 우주가 덧붙였다. 아이들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그저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권도혁이라는 남자는 6살짜리 천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은 알아. 고마워. 하지만 세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논리나 데이터만으로 움직이지 않아. 특히 권도혁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래.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지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감시를 붙였어.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에게 보고될 거야.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나서지 마. 모든 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응, 아이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현은 대화의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거대한 위험이 친구와 조카들을 덮쳐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불안한 얼굴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쓸어보았다. 천사처럼 평온한 얼굴.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권도혁, 그가 감시를 붙였다면 이제부터는 치열한 정보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지우는 자신의 작은 연구실과 낡은 노트북으로 거대 재벌의 첨단 보안팀을 상대해야만 한다.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무기가 있었다. 바로 그녀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 그리고 권도혁이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할 3명의 비밀. 병기 하늘 바다 우주. 그래 피할 수 없다면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 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권도혁의 감시망을 역이용하여
그가 원하는 정보를 통제하고 그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그녀는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스스로 파헤쳐야만 했다. 권도혁 역시 그날의 기억을 잃었다는 확신이 필요했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지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직접 설계한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떠올랐다. 지금부터 그녀의 작은 연구소는 세상에서 가장 뚫기 어려운 철옹성이 되어야 했다. 권도혁의 창이 날카롭다면 강지우의 방패는 그보다 더 견고해야만 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권도혁은 잠들지 못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도시의 야경을 품은 거대한 유리상자였지만 그 어떤 화려한 불빛도 그의 내면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강지우의 연구소에서 제출한 추가 기술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서류 위의 글자를 쫓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 오후에 만난 여자 강지우와 그녀가 본 앞에서 도착한 미스터리한 이메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체스판 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던져진 느낌이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에게 강지우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혼돈이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넘겼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흐르며 잠시나마 이성을 되찾아 주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김없이 6년간 그를 괴롭혀온 안개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오늘의 안개는 평소와 달랐다. 늘 희미하기만 하던 윤곽선들이 조금 더 선명해진 느낌이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달콤하면서도 아찔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난초의 향기 같기도 하고 혹은 더 희귀하고 이국적인 어떤 꽃의 향기 같기도 했다. 그리고 비단결 같은 부드러운 감촉, 필사적으로 그를 밀어내는 가냘픈 손길, 그리고 고통에 찬 흐느낌. 하지마, 여자의 목소리. 애원인지 비명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절박한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리는 듯한 죄책감이 온몸을 관통했다. 권도혁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리며 눈을 떴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이 꿈속에서처럼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가.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과거가 강지우라는 여자의 등장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은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었다. 나다. 6년 전 시그너스 호텔 VVIP 파티. 그날 밤 내 동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호텔의 CCTV 기록 직원 명단 참석자 리스트 그날 밤 투숙객 정보까지.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면 비공식적인 방법이라도 총동원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권도혁은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섰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일렁겼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자 정체 모를 죄책감의 근원을 파헤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TK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명령이 하달되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원들은 전날 밤부터 수신된 의문의 이메일 추적에 매달렸다. 젠장,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야. 팀의 리더인 오 반장이
혀를 내둘렀다. 발신 IP는 북극에 있는 기상 관측소 서버로 위장되어 있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경로는 전 세계 수십 개의 해킹된 개인 컴퓨터와 공공 와이파이망을 거미줄처럼 엮어놨어. 경로를 역추적할 때마다 꼬리가 잘리고 새로운 경로가 생성돼. 살아있는 생물 같아. 팀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맹렬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이 한 발짝 다가가면 익명의 해커는 두 발짝 달아났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TK그룹의 막강한 자원과 인력을 비웃는 듯한 유령 같은 몸놀림이었다. 같은 시각 김 비서는 권도혁의 집무실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강지우 소장의 공식적인 이력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업계 최고의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박사 과정 중에도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한 수재입니다. 주변인들의 평판 역시 성실한 천재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지우의 이력서를 띄웠다. 사진 속 지우는 지금보다 앳된 얼굴로 옅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말을 이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형 연구소들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한 채 돌연 1년간 휴직계를 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개인 건강 문제였지만 관련된 의료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의 공백기 이후 지금의 지우력 지우우표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6년 전이군. 도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6년 전입니다. 권도혁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공백의 1년. 모든 퍼즐의 조각들이 그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1년 동안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까지 전부. 그림자까지 샅샅이 뒤져 진행 중입니다. 다만 상대 역시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지? 저희 팀이 강 소장의 개인정보에 접근을 시도할 때마다 정체불명의 강력한 방어 시스템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의 모든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요새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뚫으려 할수록 저희의 접근 기록만 노출될 뿐입니다. 권도혁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TK그룹의 정예 해커팀을 막아설 정도의 방어벽이라니. 그것이 강지우 혼자의 실력일까? 아니면 그녀 뒤에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것일까?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시그너스 호텔 건은 어떻게 되어가나 쉽지 않습니다. 6년 전 데이터는 대부분 파기되었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도 대부분 흩어진 상태입니다. 최성진 부사장님께서 주최했던 비공개 파티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김 비서는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당시 파티에서 서빙을 담당했던 한 호텔 직원의 인사 기록이었다. 당시 파티에 VVIP 구역을 담당했던 직원 중 한 명이 파티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시기가 너무나 절묘합니다. 그 직원을 찾아 이미 사람을 붙였습니다. 곧 접촉할 수 있을 겁니다. 권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개 속에서 작은 실마리 하나가 잡힌 기분이었다. 이제 그 실을 따라가면 무엇이 나오든 나오게 될 것이다. 한편 강지우는 자신의 작은 연구실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권도혁이 자신을 감시하고 조사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정보망에 맞서기 위해 지난 며칠간 자신의 주변에 몇 겹의 디지털 방패를 둘러쳤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 시도가 있을 때마다 경고등이 깜빡이며 침입자의 IP 주소와 공격 패턴을 분석해냈다. 대부분은 TK그룹의 사이버팀에서 보낸 공격이었다. 아직은 막을 만해. 하지만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들이 자원을 총동원한다면
이 작은 방어벽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수비가 아니라 역공을 위한 정보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친구, 박서현의 집에 머물게 한 뒤 본격적으로 6년 전의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권도혁의 조사팀보다 먼저 그날 밤의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해킹 방식은 TK그룹의 팀처럼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당시 파티 참석자들의 SNS 개인 이메일,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까지. 그녀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그들이 무심코 흘린 정보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 나갔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녀는 의미 있는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파티에 참석했던 한 인사의 비서가 친구에게 보냈던 오래된 이메일이었다. 오늘 최 부사장님 파티 정말 장난 아니었어. 대표님 되실 분이라는 권도혁 전무 누가 약이라도 탄 것처럼 비틀거리더라. 최 부사장님이 직접 부축해서 스위트룸으로 데려가던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최성진 부사장, 권도혁의 경쟁자. 그가 권도혁을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다고 그렇다면 그날 밤의 일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권도혁 역시 자신과 같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최성진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배경 약점, 가능한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컴퓨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TK그룹의 공격이 아니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의적인 형태의 머레어가 그녀의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급하게 방어 코드를 입력했지만 상대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들켰나? 지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최성진을 조사하기 시작한 순간 그의 쪽에서도 자신을 감지한 것일까? 바로 그 순간 연구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지우는 급하게 모든 창을 닫고 연구 기록을 보는 척 위장했다. 잠시 후 연구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강지우 소장님 되십니까? TK그룹의 최성진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호랑이를 피하려다 더 무서운 늑대를 만난 기분이었다. 최성진, 그가 어떻게 알고 이곳까지 직접 찾아온 것이란 말인가? 강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연구실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비즈니스 캐주얼 손목에 번쩍이는 명품 시계, 그리고 사람 좋은 인상을 주는 서글서글한 눈매. 하지만 지우는 그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뱀의 눈을 보았다. 최성진, 권도혁의 냉철함과는 다른 종류의 끈적하고 음흉한 위험이 그에게서 풍겨나왔다.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최성진이 과장된 몸짓으로 사과하며 손을 내밀었다. 강지우 소장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우는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불쾌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사장님? 지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사무적으로 물었다. 하하, 너무 딱딱하게 대하지 마시죠. 사실은 권 대표 몰래 온 겁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알기로 강 소장님께서 저희 TK그룹과 중요한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권 대표 그 친구가 워낙 독단적이고 냉정한 구석이 있어서 말이죠. 혹시라도 소장님 같은 귀한 인재를 놓칠까봐 제가 미리 선수 치러 온 겁니다. 그의 말은 교묘했다. 자신을 권도혁의 대안이자 더 인간적인 파트너로 포지셔닝하는 동시에 지우와 권도혁 사이를 떠보려는 속셈이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작은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지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에이, 겸손하시기는.
최성진은 마치 제 집처럼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지만 효율적으로 구성된 공간 최첨단은 아니지만 그녀의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독창적인 장비들. 그는 감탄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약점, 그녀의 비밀을 찾으려는 하이에나의 눈빛이었다. 강 소장님 같은 분이 어째서 이런 작은 곳에 계신지 모르겠군요. 과거 경력도 화려하시던데. 제가 듣기로는 한 1년 정도 공백기가 있으셨다고.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지우의 얼굴에 박혔다. 그동안 편찮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혹시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으셨던 겁니까? 올 것이 왔다. 지우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사람에겐 누구나 남에게 말 못할 힘든 시기가 있는 법이죠. 부사장님처럼 모든 걸 다 가진 분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요. 그녀의 대답은 미묘한 가시를 품고 있었다. 최성진의 부드러운 미소에 처음으로 미세한 금이 갔다. 눈앞의 젊은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단이 있었다. 쉽사리 비밀을 내어줄 상대가 아니었다. 하하, 그렇군요.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그는 금세 다시 사람 좋은 얼굴로 돌아왔다. 어쨌든 이 말씀만 드리러 왔습니다. 권 대표와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그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언제나 소장님 같은 인재를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지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최성진이 떠나자마자 지우는 문을 잠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확신범이었다. 6년 전의 일을 알고 있으며 자신과 권도혁의 만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는 탐색전을 벌이러 온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그의 계획에 어떤 변수가 될지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이 위험해. 그 생각에 이르자 지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즉시 친구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같은 시각 권도혁의 펜트하우스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비서는 굳은 얼굴로 권도혁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권도혁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2개의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말에 권도혁의 낮은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 어젯밤 말씀하신 6년 전 시그너스 호텔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김 비서는 보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저희 쪽에서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비서는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겁에 질린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밤 최성진 부사장님이 비틀거리는 권도혁 전무님을 스위트룸으로 데려가는 걸 봤어요. 전무님은 뭔가에 취한 것처럼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최 부사장님 혼자 방에서 나왔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주면서 오늘 밤 본 것은 전부 잊으라고, 만약 입을 열면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권도혁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역시 최성진이었다. 그 비열한 사촌이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자신은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철저한 보안 속에 감춰져 있던 해외의 한 작은 병원에서 발급된 의료 기록이었다. 강지우 소장의 공백기 1년을 추적하던 중 그녀가 해외에서 극비리에 출산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외부에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지만 저희 팀이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권도혁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환자명 강지우,
출생일 5년 전 12월 24일. 출생아 새쌍둥이 아들 산 특이사항 부후의 정보기자의 거부. 12월 24일. 시그너스 호텔 파티가 있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 뒤였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권도혁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아이들, 새쌍둥이, 강지우의 1년간의 공백, 그녀가 자신을 보던 그 복잡한 눈빛, 그리고 아이들이 보냈던 그 유전자 암호. 당신이 잃어버린 조각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조각은 그의 기억만이 아니었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아, 권도혁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약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난 6년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의 실체.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 역시 피해자였다. 그리고 강지우. 그녀는 자신을 유혹하려던 꽃뱀이나 경쟁자가 보낸 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성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또 다른 희생자였다. 그 끔찍한 밤의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그의 아이들을,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그의 아이들을 혼자서 낳고 지켜낸 여자였다. 엄청난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미지의 감정이 그의 심장을 휘몰아쳤다.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새 아이에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고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그는 지금 당장 강지우를 만나야만 했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했다. 권도혁의 차가 총알처럼 도로를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 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지만 목표는 단 하나, 강지우의 연구소였다. 그가 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막 최성진이 남기고 간 불안감을 떨치려 애쓰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들이닥친 권도혁의 모습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다. 늘 유지하던 얼음 같은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권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새쌍둥이 권도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아이들, 내 아이들입니까? 지우의 세상이 멈췄다. 그가 어떻게 벌써 모든 것을 알아낸 것인가? 그녀의 동공과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침묵을 권도혁은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무너질 듯한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그 오만하고 거대했던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나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최성진이 꾸민 짓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호텔 직원의 증언, 최성진의 계략,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그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변명이나 기만이 아닌 지독한 후회와 자기 혐오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으며 6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원망의 대상이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위안을 주기도 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권도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손을 뻗을 수도 없었다.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위로한단 말인가. 바로 그 위태로운 침묵의 순간 지우의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지우가 확인한 메시지 창에는 그녀의 세상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사진 한 장이 도착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막내 우주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배경은 어두운 차 안인 듯 했다.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문자 메시지. 아들, 목숨이 아까우면 오늘 본 것 들은 것 전부 잊어라. 권도혁도 마찬가지다. 경찰에 알리는 순간 아이는 죽는다. 발신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최성진, 그 악마가 기어이 선을 넘고 만 것이다. 우주야. 지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권도혁이 재빨리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최성진,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신의 아이, 이제 막 존재를 알게 된 자신의 아들이 그 더러운 싸움의 인질이 되어버렸다. 후회와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것 같았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알았더라면, 그가 그녀와 아이들을 조금만 더 빨리 보호했더라면 모든 것은 그의 탓이었다. 강지우의 비명이 채 먹기도 전에 권도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절망에 빠져 무너져 내리려는 지우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지독한 분노와 살기로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위기 상황에서 단련된 지배자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다. 정신 차려, 강지우. 지금 당신이 무너지면 아이는 죽어. 그의 차가운 한마디가 지우의 이성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래, 지금은 슬퍼하거나 절망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 우주가 저 악마의 손에 있다. 엄마인 그녀가 강해져야 했다. 지우는 눈물을 삼키고 권도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나약함이 사라지고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맹렬한 빛이 타올랐다. 김비서. 권도혁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누르며 명령했다. 코드 레드 발령. TK그룹의 모든 보안 인력과 정보팀을 내 펜트하우스로 즉시 소집해. 10분 내로. 그리고 박서현 씨라는 분께 연락해서 남은 두 아이를 데리고 가장 안전하게 내 집으로 이동시켜. 절대 경찰에는 알리지 마.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그는 순식간에 상황을 장악했다. 그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연구실을 나섰다. 가자. 우리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T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권도혁의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최첨단 지휘 통제본부로 변모했다. 수십 명의 검은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과 정보 분석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시의 모든 CCTV 화면과 교통정보 통신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잠시 후 굳은 얼굴의 박서현이 하늘과 바다의 손을 잡고 도착했다. 아이들은 동생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에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엄마, 하늘과 바다는 지우의 품에 안겼다. 지우는 두 아이를 꼭 껴안으며 우주 목까지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권도혁이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얼굴에서 냉혹한 CEO의 모습은 사라지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표정이 드러났다. 하늘아, 바다야. 맞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으로 불러보는 아이들의 이름이었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약속하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우주를 구해오겠다고.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그의 눈에 담긴 절박함과 진심을 읽었다. 그리고 엄마의 침묵이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어떡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둘째 바다였다. 아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어른을 대하듯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다. 범인들은 전문적인 집단일 겁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테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권도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보안팀장이 대신 나섰다. 우선 범인들이 보낸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촬영 위치를 파악하고 통신 기록을 역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실종된 공원 주변의 모든 CCTV를 분석해서 용의 차량을, 그 방법으로는 늦어요. 보안팀장의 말을 자른 것은 첫째 하늘이었다. 아이는 아빠의 존재에 대한 충격보다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하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지휘본부 중앙에 놓인 메인 컴퓨터로 다가갔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진 파일의 데이터는 전부 지웠을 거고 대포폰을 썼을 테니 통신 추적도 무의미해요. 용의 차량도 여러 번 바꿔 탔을 겁니다. 하늘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TK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이 몇 시간을 매달려도 뚫지 못했던 암호화된 시스템에 아이는 마치 제 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어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아이는 대체? 보안팀장이 권도혁을 바라보며 물었다. 권도혁은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내 아들이다. 그 말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지난 6년간 아이들의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찾았어요. 하늘이 외쳤다. 우주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제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시계 안에 직접 설계한 마이크로 GPS 추적기를 심어놨어요. 범인들이 시계를 부수지 않는 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대형 스크린에 서울시 지도와 함께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빨간 점 하나가 나타났다. 이럴 수가. 정보 분석가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아이는 단 몇 분 만에 해낸 것이다. 빨간 점은 서울 외곽의 한 낡은 공업단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시속 80km로 이동 중. 예상 경로를 분석하면 20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둘째 바다가 하늘이 띄운 데이터를 보며 빠르게 계산을 마쳤다. 아이는 옆에 있던 태블릿 PC를 가져와 공업단지의 위성사진과 건축도면을 화면에 띄웠다. 이 지역은 버려진 공장과 창고가 밀집된 곳이에요. 감시 카메라도 거의 없고 길이 복잡해서 도주하기 쉽죠. 그들의 목적지는 아마도 저기 가장 안쪽에 있는 제3 폐기물 처리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일한 진입로는 하나뿐이고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가장 높은 건물이니까요. 바다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점을 정확히 가리켰다. 아이의 분석은 TK그룹의 최고 전략 분석가들보다 한 수 위였다. 아이는 단순히 위치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범인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이제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 보안팀장이 즉시 무장한 타격팀을 보내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지우가 나섰다.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바다가 찾아낸 저곳의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낡은 화학물질 처리장이었어요. 지금은 비어있지만 바닥이나 벽에 어떤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총격전이라도 벌어지면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주가 위험해져요. 과학자로서의 그녀의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모두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지우는 말을 이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들어가야 해요. 그들을 잠재울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권도혁의 서재로 들어가 그의 책상 위에 있던 몇 가지 물건들을 가져왔다. 고급 만년필 시가용 라이터, 그리고 위스키병. 이걸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보안팀장이 의아하게 물었다. 지우는 설명하는 대신 능숙한 솜씨로 물건들을 분해하고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만년필에 잉크 카트리지 대신 소형 배터리를 넣고 라이터의 가스 분출구와 위스키병의 알코올을 이용해 즉석에서 소형 분무 장치를 만들었다. 제가 개발한 신경 안정제 샘플이 있어요.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성인 남성을 10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지게 할 수 있죠. 폐공장의 황이 시스템을 해킹해서 이걸 내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녀의 계획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과학과 지식을 이용한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작전이었다. 권도혁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해커 아들, 전략가 아들, 그리고 천재 과학자인 그의 아내. 아니, 아직은 그의 아내가 아니지만 그의 아이들을 낳아준 여자. 이들은 가족이었다. 위기의 순간 서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었다. 그는 이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TK그룹의 총수라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다.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지휘가 아니라 이 위대한 가족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이었다. 좋아, 권도혁이 결단을 내렸다. 작전은 강지우 소장의 계획대로 진행한다. 하늘이는 계속해서 내부 상황을 감시하고 바다는 실시간으로 돌발 변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안팀은 나를 포함한 5명의 최정예 요원만 현장으로 이동한다. 우리의 임무는 범인들이 잠든 사이 소리 없이 우주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과 아내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한 권도혁과 팀원들은 바다가 예측한 대로 건물 외곽의 가장 취약한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하늘이는 펜트하우스에서 건물의 전력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며 그들의 동선을 따라 조명과 CCTV를 차례로 꺼뜨렸다. 권도혁은 지우가 만들어준 소형 분무 장치를 환기구에 부착하고 작동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10분. 그 10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권도혁이 수신호와 함께 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했다. 창고 안에는 5명의 귀환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낡은 의자에 묶여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우주. 권도혁은 아들에게 달려가 거친 손길로 아이를 묶고 있던 밧줄과 테이프를 풀어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우주야, 괜찮아. 아빠가 왔어. 그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이제 막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아들의 작고 연약한 무게가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감각이 이제껏 그가 느껴왔던 그 어떤 권력의 무게보다도 무겁고 성스럽게 다가왔다. 우주는 낯선 남자의 품에서 잠시 몸을 떨었지만 자신을 안고 있는 강하고 안전한 팔과 어디선가 엄마와 닮은 듯한 채취를 느끼며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그들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우주를 구해내는 데 성공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하늘과 바다는 동생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 지우 역시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안도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 모습을 권도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들 가족의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다. 그에게도 이제 돌아올 곳이 지켜야 할 가족이 생긴 것이다. 한참을 울던 우주가 고개를 들어 권도혁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빠. 그 한마디에 권도혁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6년 만에 녹아 내리기 시작했다. 우주를 구출한 다음 날 아침 권도혁의 펜트하우스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지난밤의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격렬한 감정 소모는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찼을 터였다. 강지우는 아이들 곁을 지키며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6년. 홀로 이 작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곁에는 아이들의 아버지 권도혁이 있었다. 권도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최성진에 대한 불타는 분노와 저 연약한 존재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가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권도혁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최성진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법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잃어버린 6년의 세월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의지였다. 어떻게요? 지우가 물었다. 그는 교활한 사람이에요. 납치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발뺌할 겁니다. 어젯밤 잡아들인 하수인들도 꼬리 자르기 당할 게 뻔해요. 알고 있어. 그래서 그를 무너뜨리려면 더 확실하고 거대한 판을 짜야만 해. 권도혁은 그녀를 서재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김 비서와 TK그룹의 핵심 법무팀장 그리고 전략기획실장이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른들의 전쟁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대표님, 최 부사장은 현재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 오히려 대표님께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고 법무팀장이 보고했다. 권도혁은 코웃음을 쳤다. 예상했던 바야. 그놈은 그렇게 나오겠지.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빼꼼 열리더니 작은 머리 3개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잠에서 깬 아이들이었다. 엄마, 아빠, 무슨 얘기하세요? 막내 우주가 비몽사몽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권도혁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우는 아이들을 내보내려 했지만 권도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아이들을 안으로 불렀다. 너희도 들어와서 같이 듣거라. 이건 우리 모두의 전쟁이다. 그의 파격적인 행동에 임원들은 당황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어젯밤 이 작은 아이들이 보여준 경이로운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권도혁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최성진이라는 나쁜 아저씨가 동생을 다치게 했고 이제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하는데 그 아저씨가 거짓말을 하며 빠져나가려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다 들은 둘째 바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단순히 납치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의 다른 범죄 증거들이 더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면 회사 돈을 빼돌렸다거나 중요한 기술을 몰래 팔아넘겼다거나 하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확한 상황 분석이었다. 전략기획실장은 입을 떡 벌렸다. 권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최성진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다. 그의 비자금 계좌나 거래 내역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때 첫째 하늘이가 권도혁의 노트북을 가리켰다.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그 아저씨 컴퓨터에 들어가서 증거를 가져오면 돼요. 불가능해. 법무팀장이 반박했다. 불법적인 해킹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어. 누가 불법이래요? 하늘이 씩 웃었다. 그 아저씨가 직접 자기 컴퓨터에 있는 범죄 증거를 스스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늘이의 대담한 제안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작전이 계획되기 시작했다. 작전명 트로이의 목마. 그들의 목표는 최성진의 가장 큰 약점인 오만함과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이었다. 계획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미끼를 만드는 것. 지우는 TK그룹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권도혁이 추진하던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최성진이 보면 탐낼 수밖에 없는 완벽한 미끼였다. 두 번째 함정을 파는 것. 하늘이는 TK그룹의 메인 서버에 아무도 모르는 유령 폴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우가 만든 가짜 데이터를 넣어두었다. 이 폴더는 오직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했는데 그 경로는 최성진의 사무실 컴퓨터 IP 주소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세 번째, 덫을 놓는 것. 바다는 최성진의 심리를 분석하여 그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짰다. 권도혁은 바다의 시나리오대로 일부러 회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연기했다. 그리고 최성진의 측근에게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분실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최성진이라는 교만한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최성진은 미칠 지경이었다. 납치는 실패로 돌아갔고 권도혁은 자신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그의 유일한 방패였다. 그는 권도혁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그를 끌어내려야만 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솔깃한 정보가 들어왔다. 권도혁이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에 마스터키를 분실했고 그 때문에 이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문이었다. 최성진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데이터만 손에 넣는다면 권도혁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프로젝트를 통째로 빼앗아 올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원을 통해 은밀하게 입수한 마스터키 파일로 TK그룹 서버에 접속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가 그토록 원하던 바이오 신약의 핵심 데이터 폴더가 눈앞에 나타났다. 매용청한 권도혁, 제 발등을 찍는구나. 그는 환호성을 지르며 폴더 안의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이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순간 하늘이가 심어놓은 스파이웨어가 그의 컴퓨터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다. 그의 모든 통화 내역 이메일, 개인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펜트하우스의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이틀 후 TK그룹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의 중대한 보안 사고 및 책임자 문책. 최성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의 손에는 권도혁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결정적 증거가 들려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권도혁이 침통한 얼굴로 보안 사고에 대해 보고했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최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더 이상 이 무능한 대표에게 우리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이 권도혁 대표가 유출한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저는 권도혁 대표의 해임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스크린에는 지우가 만든 가짜 데이터가 펼쳐졌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최성진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권도혁은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하늘이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금이야 하늘아. 그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바뀌었다. 가짜 데이터는 사라지고 대신 나타난 것은 최성진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이었다. 화면에는 그가 불법적으로 서버에 접속하고 데이터를 빼내는 로그 기록이 고스란히 떠 있었다. 최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누가 내 컴퓨터를...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면은 다시 바뀌어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처리 비용은 약속대로 입금했네. 꼬마는 어떻게 됐지? 놓쳤습니다. 뭐 이 무능한 놈들, 그깟 꼬마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최성진이 납치범들과 통화하는 목소리가
이사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순간이었다. 화면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그의 비자금 계좌 내역 해외 기술 유출 이메일, 그리고 6년 전 호텔 직원에게 돈을 건네며 입막음을 시도했던 CCTV 영상까지 그의 모든 추악한 비밀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최성진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스크린을 보며 주저앉았다. 이사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이사회장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성진 씨 당신을 납치교사 업무상 횡령산업 스파이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화려했던 그의 인생이 자신이 판 무덤 속에서 완전히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에서는 TV 뉴스를 통해 최성진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6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 정의는 승리했다. 지우는 조용히 권도혁의 곁으로 다가갔다. 권도혁은 TV에서 눈을 떼고 자신을 위해 싸워준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외부의 적은 사라졌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을 되찾고 서툴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성진이 몰락하고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TK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스캔들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지만 권도혁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전의 펜트하우스가 얼음처럼 차가운 성체였다면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한 유쾌한 실험실에 가까웠다. 권도혁의 고요한 아침은 이제 새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아빠 팬케이크. 반죽의 점성 계수가 너무 높아요. 이대로 구우면 딱딱한 탄소 화합물이 될 뿐이라고요. 아니야 우주야. 문제는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적의 온도를 맞추지 못했다는 데 있어. 프라이팬의 열전도율을 계산해서 다시 가열해야 해. 둘 다 틀렸어. 가장 큰 문제는 아빠가 계란 껍데기를 반죽에 그냥 넣었다는 사실이야. 주방은 밀가루 폭탄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었다. 권도혁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뒤집개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그의 손은 팬케이크 하나를 제대로 뒤집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TK그룹의 냉혹한 군주였던 권도혁은 서툴지만 노력하는 아버지 권도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최성진이 체포된 후 권도혁은 아이들과 지우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지낼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아빠라는 존재와 가족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권도혁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경영인이었지만 아빠로서는 낙제생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한 그는 마치 새로운 사업을 배우듯 아이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 웃고 어떤 것에 상처받는지 알기 위해 아이들의 모든 순간을 눈에 담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첫째 하늘이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하늘아, TK그룹의 차세대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을 듣고 싶구나. 그는 하늘이를 아이로 대하는 대신 최고의 능력을 가진 파트너로 존중했다. 하늘이는 신이 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함께 코딩을 하며 둘만의 언어로 소통했다. 둘째 바다와는 매일 밤 체스를 두었다. 권도혁은 단 한 번도 바다를 이기지 못했다. 6살 아들의 수에 번번이 무릎을 꿇으면서 그는 패배의 쓴맛이 아닌 경이로운 희열을 느꼈다.
그는 아들의 천재적인 전략을 칭찬하는 법을 배웠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략가구나.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의 칭찬에 늘 무표정하던 바다의 입가에 수줍은 미소가 피어났다. 막내 우주에게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납치의 상처가 가장 깊게 남은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는 우주가 좋아하는 분자 구조 모델을 함께 만들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말없이 복잡한 구조를 조립하며 두 사람은 과학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교감했다. 권도혁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동안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노력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와 권도혁의 관계는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이들이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남편이나 연인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6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로 남아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지우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옛 연구소를 찾았다. 권도혁은 그녀의 작은 연구소를 TK그룹 바이오메디컬 센터 산하의 독립연구부서로 편입시켜 주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첨단 장비와 막대한 연구비가 지원되었다. 그녀가 복잡한 유전자 지도를 들여다보며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도혁이 들어왔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이들은요, 모두 잠들었어.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내가 먼저 잠들 뻔했지만. 그는 멋쩍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불편한가 보군.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우는 시선을 피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에요. 권도혁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그녀가 보고 있던 연구 자료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 프로젝트 당신이 6년 전부터 혼자서 해오던 거라고 들었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힘든 연구까지. 대체 어떻게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한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을 홀로 버텨냈어. 내가 없었던 그 6년의 세월을 당신은 아이들을 지키며 이 위대한 연구를 이만큼이나 진척시켰지. 나는 당신에게 평생 빚을 졌어. 그는 사과하는 대신 감사를 표했다. 아이들을 지켜줘서 고맙소. 그리고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소, 지우씨.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지우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풀려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지난 6년간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라 당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따뜻한 인정과 감사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권도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6년간 홀로 짊어져야 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그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가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며칠 후 TK그룹의 바이오메디컬 센터 설립 기념 컨퍼런스가 열렸다. 전 세계의 석학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권도혁은 센터의 초대 총괄 책임자로 강지우를 소개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희귀 난치병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 논문을 공개했다. 논문의 제1저자 이름에는 강지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여자 명단 가장 마지막에 권도혁이라는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업적을 가로채는 대신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둘만 남은 무대 뒤에서 권도혁은 지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작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이 안에는 당신이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평생 지원 계획서가 들어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비싼 보석이나 명품을 사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당신의 꿈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소. 그는 지우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지우 씨, 나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우리가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지. 하지만 당신 곁에서, 아이들 곁에서 나의 남은 평생을 바쳐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키며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의 청혼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되고 따뜻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무대 커튼 뒤에서 새 아이가 폭죽을 터뜨리며 뛰쳐나왔다. 결혼해, 결혼해.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의 주변을 돌며 노래를 불렀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1년 후 권도혁과 강지우 그리고 새 아이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권도혁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유리성이 아니었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들의 과학 실험 도구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다. 지우는 TK그룹의 바이오메디컬 센터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세계적인 과학자로 존경받게 되었다. 권도혁은 여전히 TK그룹의 총수였지만 칼퇴근하는 CEO로 더 유명해졌다. 그는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가족에게 있음을 매일 배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더욱 빛나는 천재들로 성장해 나갔다. 하늘이는 국가대표급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었고 바다는 최연소 경제 컨설턴트로 활약했으며 우주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는 위대한 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갔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5명의 가족은 한강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왔다. 아이들이 잔디밭을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권도혁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가끔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지우가 속삭였다. 6년 전 그날 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권도혁은 그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아니, 우리의 진짜 인생은 우리가 서로를 다시 만난 그날부터 시작된 거요. 그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인생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맸지. 그 조각이 당신과 아이들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끔찍한 악몽으로 시작되었던 인연. 하지만 그 악몽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구원이자 세상 가장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과거의 아픔은 사랑과 이해 속에서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들 앞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